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언론개혁 법안을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법안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검사 집단 사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죄송한 마음을 전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 구상을 두고 파열음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조언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성남 분당을 지역구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성남시장 출마가 전망되면서 이재명 전 지사가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계 경제는 퍼펙트 스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BTS 병역 특례 법안 논의가 이번 달 국회에서 이뤄집니다. 특례 인정 시 형평성과 공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미크론 제조와 변이 XL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6, 7월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검찰의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안에 강행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반발하고 야당이 비판하고 법조계와 학계도 부작용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안인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임기 안에 검수완박의 못을 박아두겠다는 거죠. 172석 민주당이 강행 처리 의사를 굳힌 만큼 과거 임대차 3법이나 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처리 때와 같이 야당이 반대해도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기능을 어디로 보낼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불과 1년 전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지 이유가 석연치는 않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뉴스9에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시간가량의 정책의원총회 끝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언론중재법 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 3가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빼앗는 관련 법안들은 이달 내로 처리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일 임기를 일주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시행 시점은 7월로 미뤘습니다. 경찰이 수사 권한 일체를 위임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찬반 표결은 하지 않고 사실상 만장일치라고만 밝혔습니다. 의총에선 10여 명의 의원들이 대선에서 지고도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 반성과 쇄신이 먼저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재명 전 지사 측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에 묻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담은 언론 관련법 역시 당론으로 채택됐는데 지도부의 시기와 내용을 위임하기로 해 추후 여론을 봐가며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수사기관으로 남아있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수사는 못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재판만 하는 공소청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장은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수사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관련된 대장동 의혹 수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관련된 탈원전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역시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는
지난해부터 이미 부패,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면 검찰은 이 6대 수사권마저 빼앗기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달 안에 검찰 수사권 박탈부터 해놓고 경찰로 넘긴 6대 범죄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구를 이렇게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까지도 추진해 나가겠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잖아요.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지도부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는 검수완박을 옹호하며 사법고시를 통과한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더 잘 따르지 않겠냐고 말해 당 내에서조차 부적절한 경찰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면서 우리 사법체계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은 중대 범죄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자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고 정의당도 국민적 명분이나 공감대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국회에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권력형 비리 방탄 악법이라며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를 틀어막으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란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게 될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은혜 계곡 살인 사건은 당초 경찰이 살인과 보험 사기 미수로 송치했지만 보안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추가 살인 모의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입니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시기와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는가?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집어넣으면서 수기를 위한 안건 조정위는 이미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 야당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수 있지만 민주당과 법여권 군소정당, 무소속 등 180석을 모으면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일단 짧게라도 입장을 내긴 했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김호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이른 아침부터 이곳 대검청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밤이 늦은 지금까지도 이곳에 남아서 관련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아침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1시간가량 면담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고위직들도 오늘 이례적으로 방송 등에 출연해 검수완박 폐해를 강조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대검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 등 지휘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과 함께 지도부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직을 걸고서라도 검수완박을 막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총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의 집단 사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김호수 총장 등 검사장들은 어제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검수완박을 반드시 막아서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뇌부의 집단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론 결정 단계에서 집단 사퇴는 이르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는 정당 당론일 뿐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뒤에 거취를 결정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은 당장 내일부터 여야 의원들을 만나 검수완박 부작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4월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면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야당과 검찰만 반발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지지해왔던 민변과 참여연대도 졸속 추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긴급 좌담회를 열어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수사청을 만들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검수완박 방향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6대 범죄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도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협은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건 빈대감이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했고, 형사소송법학회는 우리 형사법 체계의 특성이나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 공백으로 약자만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사건 전문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야당과 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취재하고 있는 서주민 반장을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자, 서 기자. 네. 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걸 주장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대선 패배 이후에 이렇게 졸속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급박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사실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에 이 검찰 개혁을 주장을 하면서도 이 검찰 권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를 유례 없이 키웠습니다. 예. 이는 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요. 그러던 여권이 돌연 검찰 개혁을 다시 꺼내들면서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조국 수사 때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검찰 개혁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 건 역시 최근 대선 패배 뒤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지지층을 중심으로 검수 완박 요구가 거세진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특히 이 전 지사 지지층에서는 4월 안에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5월 지방선거 때 투표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압박을 했었습니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안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적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 4월 중에 처리를 하면 5월 초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요. 또 선거 국면으로 가면서 이슈가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듯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전 지사와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들이 검찰에서 진행 중인 만큼 이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둘 경우에 이 당 전체가 자칫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 지방선거에 대한 역풍 우려보다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속내 어찌됐건 이게 방향이 옳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에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부작용, 피해 이런 게 지금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문제죠. 현재까지는 검찰이 중대범죄가 아니더라도 이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경찰이 단순 보험 사기 미수죄로 송치한 이은혜 사건이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 보완 수사로 살인죄가 드러났고요. 예. 이 폐지 줍던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 역시 이 경찰은 상해치사죄로 송치를 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로 이 살인죄까지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이 되면 중대범죄 수사 역량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는 이 제도적인 장치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올 피해도 적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낫느냐, 경찰이 낫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호 보안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뭐 좋은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밀어붙였다가 부작용을 불러왔던 임대차 3법의 전철을 또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나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조차 이 속도 조절을 주문을 했었는데 한 당직자가 그 순간에 하지 말자는 거냐며 욕설 섞인 혼잣말을 내뱉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172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당론에 반대하면 해당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렵고 이거 이제 견제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여당의 독주를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당에서는 다음 달 3일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서명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관여할 일도 아니고 또 협의한 바도 없다라고 했지만 이 문 대통령이 이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설명에 이 설득력이 생길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국가적으로 참 큰 변화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이렇게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진된다는 게 참 슬프게 느껴지네요.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50여 분간의 면담에서 윤 당선인은 과거 특검 때 일을 직접 거론하며 늘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고 명예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지자들의 인파를 지나 활짝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들어섭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은 50여 분간 차담을 나눴습니다. 윤 당선인은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을 거론하며 늘 죄송하고 면목 없다고 했고 정책을 계승하고 홍보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또 윤 당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배우고 있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여러 나라와의 신뢰를 맺어야 한다며 안보와 경제도 신뢰 속에서 이뤄진다고 조언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의 통원 치료를 위한 경호와 윤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이나 다니시는 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노력해서 가능한 어떤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만남으로 두 사람의 악연과 앙금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 때마다 찾았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중산층을 튼튼히 만드는 게 궁극적인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동정부 구상을 두고 파열음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안 위원장 측 이태규 인수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서 오늘은 안 위원장이 직접 내각 인선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당장은 내일로 예정된 추가 장관 인선에서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가 얼마나 포함될지가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일부 인사를 직접 추천도 했지만 결국 인사는 당선인의 몫이라며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앞서 안 위원장 측 이태규 의원은 입각 의사가 없다며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파열음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일로 예상되는 2차 내각 인선에서 안 위원장 측 인사가 얼마나 포함될지가 공동정부 구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사회부 총리에 국민의당 선대위원장 출신의 최진석 교수를 지명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능력 위주의 인선이란 인사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주엔 대통령실 인선이 이어지는데 초대 비서실장으론 김대기 전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 완박과 맞물려서 이재명 전 지사의 보궐선거 출마 여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의 측근인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고 그 빈자리에 이 전 지사가 출마하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대장동 저격서들이 맞서 대상으로 나설 분위기입니다. 박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성남시장에 7명의 예비 후보가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남 분당을이 지역구인 이재명 전 지사의 최측근인 김병욱 의원을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 전 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은수미 현 시장도 이미 불출마를 선언해 성남시 수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 전 지사 역시 김 의원이 내놓는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당선될 경우 이 전 지사에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주어집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민수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장영하 변호사 등 대장동 저격수들이 성남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성남시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성남시장에 공식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성남시장이 될 경우 지난 국감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들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란이 국회에서 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BTS와 같은 대중예술인도 병역 특례에 포함하자는 게 주된 내용인데 이르면 4월 국회 중에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형평성과 공정에 반하는 법 개정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일반 남성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한류 열풍을 이끄는 대중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해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야 모두 여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현재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체육인과 국내 국악대회 수상자 등 일부 예술인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은 여야가 지난해부터 논의해왔지만 공정성 문제와 반대 여론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에 BTS 소속사 방문으로 논의가 재점화됐고 여야가 4월 중 법안 처리를 협의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빨리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양당의 간사 간의 협의는 있었고요. 국방부와 병무청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BTS 소속사 측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본인들의 계획을 잡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입대가 임박한 멤버도 회사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병역 문제는 회사랑 많이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 한 얘기가 곧 저희 얘기지 않을까. 하지만 일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에 반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병력 특혜보다는 군 복무 중에서 아티스트로서 성장 기회를 제한적이지만 줄 수 있는 좀 현실적 방안이 인수위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에 감염된 확진자가 전남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파급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면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명으로 뚫던 하루 사망자가 27일 만에 10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XL 변이라는 새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변이의 국내 첫 감염자는 전남의 40대 남성으로 지난달 23일 확진됐습니다. 무증상 상태로 격리 해제됐는데 3차 접종 완료자로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X자가 붙어 있는 이런 변이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XA부터 XAS까지 17개 정도 변이가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된 변이는 지난 2월 영국에서 첫 발견된 후 영국에서만 66건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태국에선 XJ, 일본에서도 XE 변이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우세종이 되기보다 자연 소멸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방역당국은 말합니다. 유행의 꼬리를 약간 길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대규모 유행이나 뭐 방역 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변이는 아니고요. 하지만 정부는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사망자의 94%를 차지하는 60세 이상에 대해선 4차 접종 계획을 내일 발표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새 변이 출현 같은 크고 작은 변수에도 방역 지표는 안정세를 찾고 있는 만큼 오는 금요일 대폭 완화된 거리 두기 조정안이 나올 거란 관측이 큰데요. 정부는 오는 6, 7월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럼 밤 12시 통금 해제는 언제로 전망되는지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남산의 벚꽃길. 대부분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꽃놀이에 한창입니다. 자전거 탈 때나 사진을 찍을 땐 잠시 마스크를 벗기도 합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없는 일상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거리만 적당히 잘 두면 벗어도 될 것 같다 생각해요.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해가지고. 반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마스크 착용까지 완전히 방역을 풀게 되면 확진자 수도 갑자기 급증할 수 있고 정부는 오늘 실외 마스크가 해제될 수 있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는 6월에서 7월쯤이란 게 정부 예측입니다. 지금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고 실외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단 마스크보다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명, 밤 12시 규제는 이번 주를 끝으로 폐지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연 뒤 오는 15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현직 검사가 자신이 일하던 검찰청에서 투신했습니다. 올해 첫 발령을 받은 신임 검사였는데 이 검찰은 조직 내 갈등이 있었는지 등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주차장 한편이 흰색 천으로 가려져 있고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남부지검 소속 30살 이모 검사가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담배 피우고 있다가 큰 소리가 나니까 이를 보고는 괜찮으십니다. 이 검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월 이곳 서울 남부지검으로 첫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 범죄 등을 담당하는 형사부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친구들과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고통을 호소를 하고 뭐 했던 그런 것이 있다면 물론 수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검찰은 초임 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검사 동료들을 상대로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계곡에 남편을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가 사기 결혼을 계획하고 실제 결혼까지 갔던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이은혜는 숨진 남편과 결혼하기 몇 달 전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했고 바로 파혼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경찰은 이은혜가 또 다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가로채려 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이은혜가 지인들에게 돌린 청첩장입니다. 5월 15일 인천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부 옷을 입고 청첩장 속 신랑 A씨와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식 직후
바로 파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혜랑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여자는 바로 도망갔잖아. 그런데 몇 달 뒤인 그해 가을, 이은혜는 가평계곡에서 물에 빠져 숨진 남편 윤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듬해 혼인신고를 하고 8억 원 상당 생명보험을 윤 씨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이은혜는 2015년에도 또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뒤 축의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경찰은 이 씨의 여러 차례 결혼이 범죄와 연결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가장 취약한 남성을 물색하는 거죠. 이 씨와 내연남 조연수는 공개 수배 14일째 여전히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경북 군위와 강원 양구 산불이 축구장 1,500배가 넘는 산림을 태우고 이틀 만에 꺼졌습니다. 이 강풍에 험준한 지형에 또 초여름 같은 이상 고온까지 겹쳐서 진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산자락이 온통 시뻘건 불구덩이로 변했습니다. 공중진화대원들이 힘겹게 비탈을 오르며 물을 뿌립니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150여 명이 밤샘 야간 진화를 한 덕분에 오늘 새벽 6시쯤에 진화율이 75%까지 올랐습니다. 날이 밝자 헬기 44대가 출동해 오늘 오후 2시쯤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군이 산불이 난 곳은 험준한 급경사의 바위 지형이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화대원들은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더위 속에서 경사가 최대 40도에 달하는 비탈길을 오르며 산불과 싸웠습니다. 물을 뿌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닥이 전체가 바싹 마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강원 양구 산불도 오늘 오전 9시쯤 주불을 잡았습니다. 양구 산불은 진화 헬기가 불이 난 지 40여 분이 지난 뒤 도착하는 바람에 초기 진화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산불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화천에 먼저 나서 거기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임시 헬기는 나중에 왔습니다. 이번 경북 군위와 강원 양구 산불로 축구장 1,500배에 이르는 산림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전국에 최대 40mm에 이르는 봄비가 예상되면서 산불 위험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선박용 경유는 이 차량용 경유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 선박용을 차량용으로 속여서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차량에 선박용을 넣어도 차는 정상 운행된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지난 2년 동안 전국 주유소에서 유조차 8만여 대분의 엉터리 경유가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부둣가 유조차가 선박용 경유를 가득 싣더니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주유소 탱크에 선박용 경유를 옮긴 다음 노란 액체를 부어 넣습니다. 벌써? 다 풀었어요.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이 붉은색 선박용 경유를 차량용 경유처럼 노랗게 만들려고 염료를 섞는 겁니다. 이후 이들은 이렇게 염색한 리터당 400원 정도로 값싼 선박용 경유를 차량용 경유에 섞어 리터당 1,400원을 받고 전국 각지에 팔았습니다. 202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21개 주유소에 혼합 경유를 공급하고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는데 500만 리터 1톤 유조차 8만여 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선박용 경유에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황성분이 차량용보다 최대 50배 많아 환경은 물론 차 성능에도 좋지 않습니다. 황성분이 많은 걸 갖다가 오래 사용했다라고 하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든 포집 장치 같은 거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은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 5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4명을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폭탄을 터뜨린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폭탄은 인터넷에서 제조 방법을 검색해서 만든 것이었는데요. 원격 조종으로 터뜨렸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한켠에서 갑자기 불꽃이 일더니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놀란 주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 소리 듣고 쫓아나왔으니까 그냥 부산 동래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저녁 7시 54분쯤. 폭발 충격으로 안전고깔 파편이
20m 넘게 날아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폭발물 파편을 분석한 결과 부탄가스를 이용해 만든 사제 폭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인근 CCTV를 분석한 경찰은 폭발 직전 사고 현장에 등장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배워 사제 폭탄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폭발물을 안전 고깔 안에 설치한 뒤 무선 장치를 이용해 40m 떨어진 지점에서 폭파했습니다. A씨 주거지에서 사제폭탄 부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사제폭탄물을 만드는 기구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리모컨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때를 전후해 방한할 가능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경우 새 대통령 취임 후 역대 최단 기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고 한미 관계 정상화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권은영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회담에서 다음 달 24일쯤 일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호주 총선 등으로 유동적이었던 쿼드 정상회담 일정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단 기간에 한미 두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51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7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쿼드에 가입하는 걸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옵저버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옵저버 참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탄소 중립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이 정책에 원전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전을 배제하고는 탄소 중립 목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인수위의 결론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탄소 중립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갈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에서 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 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탄소 중립의 근간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국정성과와 과제들을 잘 정리하여 대한민국이 계속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인수위는 현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가 13조 원 늘었고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오히려 4.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 탄소 중립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 새 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녹색 에너지 분류 체계인 K-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 정책이었던 거예요. 경제성이라든지 과학적 합리성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다 부인하고 인수위는 탈원전 폐기 등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 중립 전략 보고서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최대 과제가 경제 문제가 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올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선 소득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은행빚 이자 부담까지 커지는 삼중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뜻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성장률은 지금 둔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 부채 그리고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얼마 전 우리 경제 상황을 평가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3%를 넘길 거라고 자신했던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내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은 3.1%, 수출은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은 6,600억 불 수준을 목표로 하여. 불과 넉 달 만에 급변한 경제 상황.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3%를 제시했지만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이 없다는 전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와 민간기관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중후반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4%를 돌파한 물가와 치솟는 금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다 경기 침체의 불길한 전조로 여겨지는 국고채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2% 초반대까지 나오고 물가 상승률이 3% 후반 4% 정도 나오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인플레와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당장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사실 나라 안팎을 돌아보면 경제가 좋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하이 봉쇄령에 미국 초긴축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복합적인 위기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이어서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48일째 전쟁이 이어지면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보름 넘게 도시가 전면 봉쇄되면서 생필품이 떨어진 시민들이 상점 약탈까지 나선 상하이. 40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8%를 넘길 상황 속에 초긴축 정책을 예고한 미국. 전문가들이 여러 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오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을 예상하는 근거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식량과 에너지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올해 세계무역 성장률이 지난 10월 예측치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시 봉쇄와 같은 중국의 고강도 방역 조치 탓에 아시아 지역 성장률이 작년보다 더 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에 수출 호조로 강한 경제 반등을 기록한 우리나라와 중국, 싱가포르의 성장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과 자금 유출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이상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부분부터 잡으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지금 경기 둔화 부분 경우가 좀 지속이 되고, 그리고 어떤 나라 경우는 제가 경기 침체 빠져버릴 겁니다. 전쟁과 봉쇄와 긴축까지. 악재의 악순환 속에 세계 경제에는 초대형 폭풍이 밀려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제주 먼바다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해경대원 3명의 합동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해경대원들은 눈물로 이들을 떠나보냈는데요. 아직 가장이 되기엔 앳된 아들은 하늘로 떠난 아버지께 가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영정사진을 품은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뒤로 태극기로 감싼 운구 행렬이 들어섭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해경대원 3명의 합동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순직 대원들의 영정 앞에는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야 할 유족들은 연결식 내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고 정도한 경감의 아들은 친구가 떴던 아버지를 가슴에 새기겠다며 평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빠만큼은 아니지만 가장 노릇 착실히 할 거예요. 아빠 미안해. 받기만 해서 고마워. 우리 가족 위해줘서 사랑해. 누구보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를 떠나보낸 해경대원들도 슬픔을 삼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산항공대 곳곳에 그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한데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정두환 경감과 고 차주일 경사, 고 황현준 경사의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정됩니다. 한편 제주 먼바다에서 인양한 헬기 동체는 오늘 부산해경 전용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추락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헬기 블랙박스를 미국의 제조사에 보내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러시아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민간인만 10,000명 넘게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러시아군이 공중에서 화학 무기를 살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폐허가 된 마리우폴 도심. 건물 잔해는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어린이 수백 명이 희생된 극장. 지붕이 주저앉았습니다.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공포입니다. Страшнее танка ничего нет. Потому что когда ты едешь, вернее, когда он едет, и ты лежишь на полу и понимаешь, как опускается дуло, это очень страшно.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금지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론으로 무언가를 떨어뜨린 직후 일부 주민들이 호흡곤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Один з рупорів окупантів заявив про те, що вони можуть застосувати хімічну зброю проти захисників Маріуполя. розглядаємо це максимально серйозно. 마리우폴 시장은 이곳에서 민간인만 10,000명 넘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주일가량 동부 지역에서 격전이 벌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EU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6,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국가 중 처음으로 푸틴을 만난 오스트리아 총리는 대화를 100번은 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이 안 통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야구의 꽃 홈런을 올 시즌 프로야구 초반에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경기당 한 개 수준으로 타자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시즌이 될 것 같은데요. 원인은 뭔지 이다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9이닝 퍼펙트 투구가 펼쳐진 개막전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초반 투수들의 기세가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리그 평균 자책점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점 넘게 낮아졌는데 일단 스트라이크 존 확대가 첫 번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투수는 타자를 요리한다고 하잖아요. 요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레시피가 생긴다라는 거 그런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홈런 가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40경기에서 기록된 홈런은 40개. 8경기를 치르는 동안 SSG가 가장 많은 7개를 때렸고 롯데, 삼성, NC는 2개씩에 그쳤습니다. 특히 롯데는 홈런을 맞지 않기 위해 사직 야구장 담장을 6m로 높이는 강수를 뒀는데 상대는 물론 롯데 선수들 역시 홈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껏 때려도 공이 뻗지 않는 장면도 빈번하게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공인구 반발 개수를 의심합니다. 반발 개수가 최저치에서 통과를 했거든요, 거의. 당연히 반발 개수가 떨어지니까 홈런이 이제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코로나19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저하된 점을 비롯해 시즌 초반 낯선 새 외국인 투수를 상대하는 것도 이유로 꼽히는 가운데 올 시즌 투수들의 득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봄바람에 우수수 벚꽃빛 뿌리더니 세상이 연두빛으로 깨어났습니다. 아기 손처럼 여린 잎을 펼쳐들었습니다. 눈부신 생명의 숨결 앞에서 삼천포 시인은 현기증 같은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고백합니다. 꽃게를 잡아 다리를 분질렀던 것, 생선을 낚아 회를 처먹었던 것, 햇빛에 반짝이던 물살을 마구 헤엄쳤던 것. 4월 살구꽃 필 때면 참조기가 어김없이 서해 칠산 앞바다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옛 어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조기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했다죠. 오징어 먹물로 쓴 약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먹물이 발에 빈 종이만 남듯 헛말만 해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짓말의 중독성을 시인은 운동복에 비유했습니다. 간단히 입고 벗을 수 있다. 모자가 달려있어 여차하면 떼어서 남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다. 한 번 입으면 계속 입고 싶어진다. 어느 연구의 대법원장도 아니고 국민의 대법원장인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성토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회장을 지낸 연구 모임 회원들을 요직에 기용하고 근무 기간 기준을 넘어서 재직시킨 여러 사례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입을 닫은 채 대법원이 인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취임사고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대법원장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피고 유념하겠습니다. 그는 임기 내내 이어진 언행 불일치를 특유의 솜씨로 뭉개왔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그런데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들이 원색적인 공격을 받아도 몇 주씩 침묵하기 일쑤였습니다. 거짓말과 며느리의 공관 만찬이 드러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도 입장 표명 없으십니까? 대법관이 이재명 전 지사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나와도 현직 대법관이 대장동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도 강 건너 불보듯했습니다. 오죽하면 원로 평론가가 부끄러움이 없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인간형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연배와 경력 모두 파격적인 대법원장 지명을 받고 전임지를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 그때 그가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좋았을 텐데 주변에 다정한 사람이 몇 명만 더 있었더라면 우리 사법사에 이런 큰 오점을 남기진 않았을 텐데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4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서울은 밤사이 그치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최고 60mm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최고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동반되면서 다소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공기도 다소 차가워지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10도나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바람까지 불어서 기온이 더 낮겠는데요. 강릉과 울진이 12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